군인에게 의리는 목숨보다 무겁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1955년 전쟁의 화염이 채 식지 않은 육군사관학교의 깊은 숲속,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로 예리한 눈빛의 청년 장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술잔 대신 대한민국 군대의 미래를 통째로 삼켜버릴 금기된 야망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뭉치면 천하가 우리 것이다. 경상도 출신 엘리트들의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시작된 이 작은 불씨는 훗날 하나회라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심장을 정조준합니다. 동기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들은 별을 달기 위해 동료의 등을 짓밟았고 조국을 지키라고 준 총칼을 국민의 가슴에 겨누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주인과 군의 수장을 바꿔버린 1979년 12월 12일의 총성, 가리고 광주의 비극까지 단 하나의 조직이 국가를 삼켰던 그 잔혹하고도 뜨거운 30년의 기록.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고 가장 추악했던 별들의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1955년 한국 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11기 생도들이 막사 뒤편 소나무 숲에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모닥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앉은 이들의 눈빛은 전쟁터의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작은 모닥불 하나가 훗날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삼키는 불씨가 될 줄은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아무나 앉아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은 며칠 전부터 사람을 골랐습니다.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경상도 출신일 것. 둘째, 성적이 우수하거나 체력이 남다를 것. 셋째, 눈빛에 야망이 보일 것.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입이 무거울 것. 전두환이 후보를 점찍으면 먼저 노태우가 그 사람 주변을 살폈습니다. 생활관에서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상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술자리에서 흐트러지는 사람인지 아닌지. 노태우는 그것을 수첩에 적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저 11기 김모생도 어때 보여? 전두환이 운동장 구석에서 노태우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근데 경기도 출신이야. 전두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그렇게 걸러진 사람은 끝내 그 숲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선발 통보. 반대로 선택받은 생도들에게는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태우가 슬쩍 다가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막사 뒤편 소나무 숲으로 와. 늦지 마.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노태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면 알아. 손해볼 일은 없어. 선택받은 생도들의 마음속은 각자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단순한 침묵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은근히 기대를 품었습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학교 안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였습니다. 나를 인정한다는 신호, 나를 같은 편으로 여긴다는 신호, 선발 대상자의 속마음. 경상남도 마산 출신의 한 생도는 그날 밤 소나무 숲으로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육사에 들어오고 보니 알겠더라. 서울 출신들이 어지간히 요직을 꿰차고 있다는 걸. 교관들도 선배들도. 우리 같은 경상도 촌놈들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어딘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느낌. 오늘 밤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면 한번 가볼 만하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나무 숲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들 사이에는 저마다 비슷한 불만과 비슷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어떤 위험한 문을 열게 될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모닥불. 모닥불 앞에 도착하자 이미 10명 남짓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낯선 얼굴도 있었고 익숙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전부 경상도였습니다. 전두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끼리 뭉쳐야 한다. 군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나? 서울 놈들이 다 해먹는 거 못 봤어. 옆에 앉은 노태우가 낮게 받았습니다. 맞는 말이야. 근데 함부로 떠들면 안 된다. 조용히 단단하게 해야 해. 전두환이 노태우의 어깨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앞에서 싸울 테니 너는 뒤에서 챙겨라. 노태우가 모닥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손바닥을 맞잡았습니다. 결성의식. 처음 모인 인원은 12명이었습니다. 전두환이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호명된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자기 고향을 댔습니다. 경북 영천, 경남 진주, 경북 칠곡, 경남 함안. 모닥불 불빛 아래서 경상도의 지명들이 하나씩 호명됐습니다. 의식은 간단했습니다. 소주 한 잔씩을 따랐습니다. 전두환이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없던 일이다. 우리끼리만 안다. 배신하는 놈은 우리 모두의 적이다.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잔을 부딪히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숲을 나오면서 마산 출신 생도는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선을 넘었다는 느낌.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발을 들였다는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11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이, 그 든든함이 얼마나 잘못된 감정이었는지는 훗날에야 알게 됩니다. 자대 배치의 비밀. 졸업 후 자대 배치가 났습니다. 하나회 멤버들은 자신들의 발령지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곧 눈치챘습니다. 수도권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모닥불 주위에 앉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 또는 전략 요충지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비하나회 동기들은 강원도 최전방이나 해안 경계부대로 흩어졌습니다. 성적이 더 좋은 사람도 체력이 더 우수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조직은 이미 결성 초기부터 선배 기수에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육사를 먼저 졸업한 선배 중에 경상도 출신이 있으면 노태우가 먼저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선배님, 저희 동기들 자대 배치에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면 하나회의 뿌리는 한 뼘씩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수도권 배치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군의 심장부에 더 가깝다는 뜻이었습니다. 진급 심사나 보직 이동이 있을 때 얼굴을 알릴 기회가 훨씬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정보에 더 일찍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단 하나회 멤버 하나가 처음 배속된 부대에서 선임 하사관에게 깎듯이 인사를 올리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다. 몇 년 안에 반드시 더 높은 곳에 오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나를 밀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조직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세력의 확장. 처음 이 사조직은 별도의 이름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후 조직이 커지면서 하나회라는 이름이 붙었고
소리 없이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전성기에는 역대 육사 졸업생 중 약 300여 명이 멤버였고 장성급만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졸업식마다 우수한 후배들을 포섭했고 진급철마다 서로를 밀어올렸습니다. 군 내부 인사 정보는 이들의 손을 거쳐 돌았습니다. 전성기 하나회 멤버는 역대 육사 졸업생 중 약 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장성급이 수십 명이었으며 군 핵심 보직의 상당수를 사실상 독점했다.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생도들 앞에 우뚝 서서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박정희 장군께서 나라를 바로 세우러 나서셨다.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따라온다. 생도들이 우르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정희는 그 광경을 보고 전두환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그 생도들을 이끌었나? 전두환이 가슴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예, 장군님. 저는 장군님이 옳다고 믿습니다. 박정희가 전두환의 눈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전두환은 권력의 핵심 곁에 섰습니다. 박정희의 비호를 받게 된 하나회는 본격적으로 군 요직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장 자리에 하나회 멤버가 앉았습니다. 보안사령부 핵심 보직도 이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수도권 주요 부대 지휘관 자리가 하나씩 하나회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진급 심사 때가 되면 하나회 멤버들은 서로의 이름을 밀어올렸고 하나회 출신이 아닌 장교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요직에서 밀려났습니다. 비하나회 장교 하나가 상관을 찾아갔습니다. 장군님, 지금 군 요직이 특정 사조직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상관이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돼.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게 지방으로 쫓겨나. 그래도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깝게 보고가 올라가 봤자야. 오히려 제보한 사람이 잘리는 세상이야, 지금.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하나회를 감쌌습니다. 제보자들은 하나둘 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하나회는 오히려 그 사건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전두환은 베트남 파병에서 돌아와 훈장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노태우는 수도권 요직을 차례로 거치며 조직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윤필용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이 사조직을 운영하며 박정희의 후계자 자리를 노린다는 혐의로 정격 숙청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회도 사조직 운영 의혹을 받아 조직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두환이 박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각하, 저는 오직 각하만 바라봅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박정희가 전두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일어나. 위기는 오히려 경쟁 파벌을 숙청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회의 잠재적 라이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군에서 밀려났고 하나회는 경쟁자 없는 군내 최강 사조직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전두환이 준장 계급장을 달던 날 하나회는 장성들의 모임으로 격상됐습니다. 1979년 가을 유신체제의 균열이 가시화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하나회는 이미 박정희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 자격으로 모든 수사 기록을 손에 쥐었습니다. 보안사 옥상에서 전두환이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79년 12월 박정희가 떠난 자리는 컸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의 눈에
그 빈자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보였습니다.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전두환은 모든 수사 정보를 독점했습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조차 그의 손아귀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정승화가 부관을 불렀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경비사령부로 내보낼 인사안을 준비해. 극비다.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 부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회의 정보망은 총장의 집무실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하나회가 수년에 걸쳐 심어놓은 사람들이 군의 모든 통신망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 전두환이 보안사 안가에서 하나회 핵심 장성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장성들이 빽빽이 앉았습니다. 전두환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쳤습니다. 정승화가 나를 지방으로 쫓아내려 한다.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먼저 쳐야 한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노태우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최전방 사단을 비우고 서울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북한이 그 틈을 치면 어쩔 거야. 전두환이 노태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우야, 우리가 무너지면 끝이야. 군이고 나라고 없어. 살려면 지금 해야 한다. 노태우가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겠다. 1979년 12월 12일 저녁이었습니다. 전두환이 청와대로 향하며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 정승화 연행 재가를 받아야 한다. 오늘 밤 안에. 동시에 하나회 장교들은 연희동 요정의 비하나회 장성들을 불러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보안사 수사관들이 한남동 총장 공관을 들이쳤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승화가 연행됐습니다.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 사령부 전 작전 요원을 집합시켰습니다. 지금 군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보안사로 진압군을 보낸다. 전 부대 출동 준비. 그러나 하나회 소속 장교들이 길목마다 버티고 섰습니다. 한강 다리 초입에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진격하던 부대 지휘관들이 하나둘 감금됐습니다. 육군본부 벙커에 모인 진압 측 장성들은 하나회가 퍼뜨린 유언비어와 통신 교란에 속아 병력 투입 시기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국방부 장관 노재현은 겁에 질려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전두환은 그 틈에 군 통신망을 장악했습니다. 장태환 사령관이 끝까지 저항하며 사령부 정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회 소속 부하들이 사령관의 등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사령관님, 멈추십시오. 장태환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군의 마지막 저항이 그렇게 꺾였습니다.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전두환이 마침내 대통령의 사후 재가를 받아냈습니다. 보안사 옥상에서 하나회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전두환이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고들 했어. 오늘부터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거야. 군의 공식 지휘 계통은 1979년 12월 12일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두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파 장성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1980년 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직까지 손에 쥔 전두환은 이제 군권과 정보권을 동시에 거머쥔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2.12로 반대파를 몰아낸 하나회는 그 빈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숙청으로 생긴 공백의 하나회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는 완전한 군 장악이었습니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자리에 하나회 출신이 앉았습니다. 수도권 방어를 책임지는 수방사 핵심 보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 수여단과 30 수여단 지휘관 자리에도 하나회 색깔의 얼굴들이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심장부가 사조직의 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비하나회 출신 장교 하나가 함께 있던 동기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회 아니면 요직은 꿈도 꾸지 마. 진급심사에서 줄을 잘못 서면 그냥 끝이야. 함께 있던 동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줄을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긴. 경상도 출신이어야 하고 11기 선배들한테 잘 보여야지. 실력은 두 번째야. 전두환 신군부는 군권에 이어 정보권도 손에 쥐었습니다. 1980년 11월 전국 언론사를 강제로 통폐합했습니다. 신문사와 방송국 수백 개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기자들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남은 언론은 신군부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국민은 신군부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었고 신군부가 원하지 않는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그렇게 오랫동안 가려졌습니다. 같은 해 신군부는 삼청교육대를 운영했습니다. 사회정화라는 명목 아래 불량배, 깡패, 요주의 인물로 분류된 수만 명을 영장 없이 끌고 가 군부대에서 강제 노동과 가혹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 중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끌려간 평범한 시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군의 총칼이 전선이 아닌 국민의 일상에 겨눠진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법도 영장도 절차도 없었습니다. 하나회가 손에 쥔 권력이 얼마나 무법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1980년 8월부터 약 4만여 명이 영장 없이 연행됐다. 순화교육, 근로봉사, 군사훈련 등의 명목으로 강제 수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자와 장애인이 다수 발생했다. 2004년 국가가 공식 사과했다. 거리의 함성, 대학가가 들끓었습니다.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계엄을 해제하라. 한 학생이 단상 위에 올라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총칼 앞에서 입을 다물면 이 나라는 끝납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언제 나섭니까? 군중이 함성으로 응답했습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이 연행됐습니다.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광주,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첫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공수부대는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과 총검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했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광주 시내였습니다. 시민 하나가 공수대원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민주주의를 달라는 게 죄입니까? 공수대원이 대열을 유지한 채 앞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5월 21일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집단 발포했습니다. 광장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했습니다. 광주는 열흘간 고립된 채 혼자 싸웠습니다. 5월 27일 새벽 전두환은 도청 진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회 장성 하나가 작전 지휘소에서 보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가리지 말고 진압해. 새벽 안에 끝내야 한다. 도청 안에 남아있던 시민군 대표가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나가도 됩니다.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빛이 스며드는 도청 복도에 발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 첫 충돌 5월 21일 집단 발포 5월 27일 새벽 도청 진압
공식 사망자 165명, 행방불명 65명, 부상자 3천여 명. 2011년 5월 5.18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피가 마른 광주 위에서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장에서 전두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본인은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광주까지 들릴 리 없었습니다. 하나 회원들이 청와대와 국가기관 요직에 앉았습니다. 장영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1982년 발생한 이 대규모 어음 사기 사건은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했고 하나회 인척들이 연루됐습니다. 전두환이 참모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크게 키우지 마. 참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태우는 묵묵히 내무장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눈은 항상 앞을 향했습니다. 그의 차례가 올 것이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졌습니다. 정부는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새어나왔습니다.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4월 13일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양하겠습니다. 개헌 논의는 올림픽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모인 시민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직선제를 막겠다는 말이잖아. 이제 길거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 6월의 서울은 최루탄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명동 성당 앞에서 신부 하나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미국 정부의 경고가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군대를 투입할 경우 원조를 중단하겠습니다. 전두환이 집무실에서 참모들을 바라봤습니다. 군대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태우는 안가에서 참모들과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시위대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태우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끝이야. 강경 진압을 해도 끝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끝이야. 참모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직선제를 받아들이는 건 어떻겠습니까? 각하와 다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노태우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말이지. 1987년 6월 29일 오전이었습니다. 노태우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김대중 선생의 사면, 복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국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거리에 바리케이드가 치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전두환이 연희동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두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앞질렀구나. 전두환이 마지못해 6.29 선언을 수용했습니다. 12월 대선에서 야권이 분열됐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끝내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노태우가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노태우가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하나회는 간판만 바꾼 채 다시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하나회 멤버들이 다시 요직으로 복귀했습니다. 국방부 핵심 보직은 물론 청와대 안보 라인까지 하나회 출신들로 채워졌습니다. 비하나회 출신 장성 하나가 인사 발령 명단을 들여다보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야. 정권이 바뀌어도 얼굴은 그대로네. 함께 서류를 보던 동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저 사람들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 그러나 여소야대 총선 결과가 나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했고 50 청문회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노태우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회를 감싸다가 정권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전두환과 거리를 두고 살아남을 것인가. 노태우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50 청문회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식을 들은 전두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더러 절에 가 있으라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두환이 천천히 외투를 입었습니다. 백담사로 떠나는 전두환의 뒷모습을 하나회 강경파들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3월 8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권영애 국방장관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김영삼이 취임한 지 불과 2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권영애가 들어서자마자 김영삼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 오늘 교체합니다. 권영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각하,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나는 군 통수권자여. 지금 즉시 집행하시오. 권영애가 서류를 손에 쥔 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간 뒤 하나회 수장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이 아침 식사 중 부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총장님, 해임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김진영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알겠네. 김진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청와대는 비하나회 출신 강직한 장성들을 즉각 임명하여 군 통신망과 작전권을 새 지휘관들의 손으로 넘겼습니다. 하나회가 조직적으로 결집할 틈을 단 한순간도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인사 명단이 쏟아졌습니다. 하나회 소속 장성 수십 명이 단 하룻밤 사이에 보직을 잃었습니다. 수도군단장, 특전사령관, 하나회가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 심어놓은 자리들이 하루아침에 비었습니다. 국방부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어제까지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있던 얼굴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하나회 장교 하나가 복도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 아니냐? 후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뭉쳐야 해. 지금 각자 흩어지면. 후배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에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앞에 숙청된 장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소. 다 같이 항의를 해야. 그때 자택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영삼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의 암덩어리를 확실히 도려냈습니다. 이제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지지율이 90%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육군본부 복도에서 하나회 상징물들이 하나씩 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헌법 수호 문구가 붙었습니다. 살아남은 하급 장교들은 하나회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을 피했습니다. 30년간 이 나라 군대를 쥐고 흔들던 이름이 그렇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이었습니다. 노태우의 비자금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약 5천억 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시민 하나가 텔레비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그 돈을 어디서 긁어 모은 거야? 다 우리 돈 아니야. 검찰청 앞에 노태우가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노태우가 고개를 숙이며 걸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장면이 전국에 방영되자 12.12와 5.18 재수사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김영삼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5.18 특별법을 만드시오. 전두환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합천으로 내려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골목 주민 하나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두환이 차에 실렸습니다. 서울구치소 문이 그 앞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광주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그것 하나만 들을 수 있으면. 전두환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군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반란입니다. 전두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회 출신 충복들이 하나둘 검찰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령은 전두환에게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법정 기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전두환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전두환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방청석에서 통곡 소리가 터졌습니다. 환호 소리도 섞였습니다. 두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연희동 자택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전국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판결 전두환 1심 사형 항소심 무기징역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노태우 1심 및 대법원 확정 징역 22년 6개월 전두환 추징금 약 2,205억 원 확정. 노태우 비자금 약 5천억 원. 1997년이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2월 22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국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합니다.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전두환이 나왔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기자 하나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두환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노태우가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노태우는 고개를 낮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면 이후에도 두 사람의 삶은 달랐습니다. 노태우는 2002년 아들 노재현을 광주 망월동 묘역으로 보냈습니다. 노재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 한 명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두환은 골프장을 다녔습니다. 법원이 확정한 추징금은 약 2,20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29만 원뿐입니다. 그 말이 보도되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전두환 자택 앞에 모였습니다.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29만 원뿐이라 하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전두환은 커튼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매년 12.12와 5.18을 기해해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교관이 신임 장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나회는 군을 사조직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요직을 독점하고 국민을 총칼로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군인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신임 장교들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눈빛이었습니다. 2011년 5월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하나회가 지우려 했던 진실이 세계의 자산이 됐습니다. 과거 하나회 멤버 하나가 참회록을 펴냈습니다. 나는 조직에 충성했습니다. 요직에 앉아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임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책은 얼마 팔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하나회 멤버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역사 앞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노태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역사의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기묘한 일치였습니다. 한 달 뒤인 11월 23일 전두환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회의 두 주역이 같은 해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태우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가장으로 예우가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의 빈소는 달랐습니다. 국가장이 거부됐습니다. 광주시는 조기 개항을 거부했습니다. 전두환의 유해는 안장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립현충원도 고향 묘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유해는 여전히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한 권력자에게 역사가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유가족 한 명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한 어머니가 텔레비전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40년 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가족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젊은 시절 함께 뛰던 육사 연병장에는 이제 그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신임 장교들이 그 위를 걸었습니다. 임관식에서 한 신임 소위가 선서를 읽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하나회를 다룬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이 쌓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반복됩니다. 박물관 수장고에는 하나회 장성들의 낡은 훈장들이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보존 처리가 된 채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조금씩 쌓였습니다. 광주 망월동 묘역에는 오늘도 꽃이 놓였습니다. 이름 모를 시민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비석 앞에 쪼그리고 앉은 노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네들이 버텨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고마워.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묘역 입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봄빛이 묘역에 가득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가 하나회의 이야기를 재현했습니다. 젊은 관객들이 영화관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서웠겠지. 근데 싸웠잖아. 대한민국 군대는 달라졌습니다. 기수와 지역이 아닌 실력으로 진급이 결정됐습니다. 정치 사조직이 발붙일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권력 앞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광주의 시민들처럼 맞서 싸울 것인가? 역사는 결국 힘이 아니라 도리의 편에 섰습니다.
30년에 걸친 권력의 기록은 이제 교과서 한 귀퉁이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배신한 권력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 그 진리가 활자로 박혀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역사라는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이들의 마지막은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한 명은 사죄와 참회의 뜻을 내비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다른 한 명은 끝까지 당당함을 가장한 채 안식처조차 찾지 못하는 유해로 남았습니다. 피로 맺은 결속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문민정부의 정격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30년간 군을 장악했던 하나회의 그림자가 걷히는데 걸린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습니다. 총칼로 세운 권력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 진실과 국민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회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되새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군대가 사조직의 도구가 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웠던 숲속의 맹세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은 이제 남겨진 우리의 몫입니다.